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찍게 되는데 그동안 기본서를 다듬고 기출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는 여기 보시는 박장훈 2020 한국사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총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진도별로 나가는 기출문제집하고 같은 문제지만 문제 배열을 섞어서 만든 랜덤형 기출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책은 북유럽닷컴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발해하면 이제 남북국이죠. 남쪽에는 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8세기와 9세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한편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던 시기예요. 발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려나 조선에서는 우리 역사로 다루지 않고 있다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를 쓰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오늘날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남북국이라고 해서 발해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지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 간단하게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신라를 잠깐 복습을 하고 갈까요? 우리가 무문신, 성경에 선언은 흥진경 이렇게 외우는데 우유랑 7세 때 삼국통일 전쟁이 시작됐다면 문왕 7세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신문왕 때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문왕 7세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합니다. 원대한 문무왕의 삼국통일 꿈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원산만, 대동강 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기점으로 이쪽 이남을 이제 통일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되고요. 한편 이쪽은 당이죠, 당. 당시 이제 당이 있고 이쪽에 신라가 있게 됩니다. 신라의 통일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한계는 2가지. 고구려 영토를 상실하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만 통일을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당,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을 했다. 이게 2번째입니다. 한편 이제 당이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구를 설치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고구려 유민들이 규합을 할까 봐가지고 고구려 유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에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한편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요하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쪽은 요 서지방, 이쪽은 요 동지방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영주라는 곳이 있어요. 영주.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이 이쪽 당나라에 끌려갈 때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 끌려간 고구려 유민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오늘 배울 발해의 시조 대조영이 있습니다. 대조영과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 그리고 복속되어 있던 말갈족의 추장 걸사비우 그런 인물들이 이쪽 지역에 있다가 당나라가 이제 당시에 이제 측전무라고 그래요. 중국 최초의 여자 황제 측전무가 집권 실질적인 권한을 다 쥐게 되면서 굉장히 공포 정치로 인해 가지고 난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탈출을 합니다. 걸걸중상, 걸사비우 그리고 대조영이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요 동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모으게 되는데 측천무의 군대가 이제 이쪽을 공격하게 되죠. 내부를 다 진압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대조영의 아버지와 북속에 있던 말갈족의 추장이었던 걸걸중상, 걸사비우가 다 사망을 하게 되고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당나라군을 물리치고 쪽 이제 동모산이라고 그러죠. 동모산. 우리가 한번 이제 발해와 신라의 전체적인 어디까지나 전 근대사 부분에서는 왕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한번 적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이 이제 고왕이죠. 대조영. 하게 되고 고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무왕입니다. 시기는 이제 발해의 시기는 698에서 926년인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맨 처음에 발해를 세워요. 처음에 동모산 근처 오늘날에 오늘날 그 동모산 위치가 논란이 좀 있는데 뭐 성산자 산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지명 위치로 본다면은 길림성 도나시라고 도나시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처음에 진국을 세우죠. 진국 동모산에다가 진국이 이후에 이제 발해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무왕 8세 고왕 대조영이 한 20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아들 무왕이 그 다음 2대 왕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기로 치면은 여기가 8세기 전반 그리고 8세기 후반이 되게 되죠. 신라 왕은 이때 누구였는가 한다면 성덕왕 8세와 경덕왕 8세입니다. 이게 경덕왕 8세가 돼요. 무왕 다음에는 누구예요? 문왕이죠. 문왕 8세. 그 다음에 성왕 8세. 그리고 선왕 9세가 됩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뭐 애왕이라고도 하고 뭐 대인수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926년에 거란족을 다 모아서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대거란국을 세우고 발해를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왕, 뭐 대인수, 애왕 혹은 뭐 애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발해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5명의 왕입니다. 5명의 왕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무왕과 문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왕 아니면 뭐 고왕 정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해를 공부를 할 때 포인트는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이 뭐 서남공정, 서북공정도 있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발해는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있는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다 막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발해는 우리의 지방 역사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자기네들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역사죠. 하다 보니까 출제되는 포인트 자체가 중국하고 당시 이제 당나라하고 대립했었다 하고 당하고는 다른 고유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연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이제 당 주변 국들은 당나라 연호를 갖다 썼는데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연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조영 때는 천통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쳐서 동모산 기슭에 국가를 건설했는데 당나라 입장에서 지금 뭐 쫓아가다가 이렇게 한번 당하고 하니까 이 세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을 인정을 하는데 그 명칭이 발해 군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발해 군왕에 자기들이 뭐 책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서 장난을 칩니다. 이름이 군인데 8세기 후반에 문왕 때 가게 되면은 발해 국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왕에서 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시군구 할 때 군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발해 세력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지역으로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발해 군왕입니다. 그래서 발해 군왕과 발해 국왕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그렇게 헷갈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20년 만에 이제 고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무왕이 2대 왕이 되죠. 무왕 때에는 가령 연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안이 됩니다. 인안이 있고 또 발해에서 연호가 가장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도를 여러 번 옮겨요. 발해는. 그래서 무왕 때 동모산에 있던 수도를 중경으로 옮깁니다. 중경은 해봤자 이 근처로 지금 추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 위치상 거기서 거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8세기 전반과 8세기 후반이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선까지 그어가지고 강조를 해놨는데 중요한 이유는 정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발해가 고왕 시기부터 동모산 근처에서 막 세력을 키워가면서 고구려 유민도 모여들고 말갈 유민도 모여들죠. 말갈, 고구려 유민 이렇게 모여드는데 우리가 사회사에서 또 다루겠지만 고구려인은 소수였지만 지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말갈인이 다수였지만 피지배층이라고 해요. 대부분이. 근데 또 물어보는 것 중에 모두가 피지배층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말갈도 일부는 지배층에 지배층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하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촌장은 누군가 말갈이 많다. 이게 하나가 있고 이제 말갈이 이렇게 모이는데 무슨 말갈 막 이런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텐데 백산 말갈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말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갈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족 근처에 있는 자연 지물들의 명칭을 가져다가 씁니다. 이거를 외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묶어보니까 다 말갈족인데 다 따로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독자성을 띠고 있고 국가 그런 개념이 못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말갈이란 명칭을 뒤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이 부족들에 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갈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할 수가 없고 이 굉장히 많은 말갈들을 다 외워야 되는가? 외워야 될 거는 대부분의 말갈. 그게 아니면 흑수말갈 정도밖에 없습니다. 흑수말갈. 제가 백산말갈이다 한다면 지형지물을 이름에 붙인다고 했으니까 근처에 백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겠죠. 근데 흑수말갈도 마찬가지예요. 근처에 이 흑자가 이 검은 물 해가지고 흑룡강이 이쪽에 흐르죠. 뒤쪽에 러시아 쪽에 아무르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처에 사는 게 흑수말갈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왕 초기에 당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근데 무왕이 이쪽으로 계속 고구려 영토, 옛 영토들을 막 회복을 하면서 키워나가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여기서 발해 군왕으로 인정은 하긴 했지만 연호도 독자적 연호를 쓰고 점점 세력이 커가고 있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흑수말갈이 당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서신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내용인즉 무왕의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흑수말갈이 당하고 교육을 하려면 발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당에게 수그리겠다 해가지고 당에서 얼마나 반가워요. 당시에 이제 현종이죠. 현종하게 되면은 당나라 최고의 부흥기로 불리울 수 있는 이 8세기 이 시기에 동양의 르네상스다 불리울 수 있는 그 시기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양귀비에게 빠져가지고 또 당의 몰락을 불러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종에게 흑수 말갈이 수굴이고 당나라 현종은 이 안에 행정기구를 설치해버려요. 이게 무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자기들한테 복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흑수 말갈 이쪽이 자기들 몰래 당과 저렇게 통해가지고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 입장에서 흑수 말갈을 쳐야겠다 해가지고 흑수 말갈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공격을 지시한 인물, 공격을 누구에게 지시를 해요? 무왕은 대무예인데 이름이 동생인 대문예에게 흑수 말갈을 공격해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대문예는 이전에 당나라에 인질로 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실상을 겪어서 아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정도인 당한테 당이 지금 이 정도인 당인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대문예가. 근데 흑수 말갈과 당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흑수 말갈을 치는 거는 당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다 해서 막 반대를 합니다. 대문예는. 형 치지 마.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이 흑수 말갈을 치려고 대문예를 보냅니다. 근데 공격을 하러 가는 와중에도 계속 서신을 보내요. 치지 말자, 치지 말자. 그러니까 무왕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장수를 교체해버리고 대문예를 소환을 해요. 대문예 입장에서 소환했다고 다시 이제 불려갔다가는 형한테 처벌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당으로 망명을 하니까 이제 무왕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소신을 보냅니다. 당나라 현종한테. 대문예를 처벌을 해라. 처벌을 해라. 거의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현종 입장에서는 현종 입장에서 대문예는 좀 자기 편이고 여기는 눈에 가시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귀양은 보냅니다. 귀양을 보내가지고 관계가 좀 괜찮아질 것도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귀양도 보내고 하니까 관계가 돈독해지는가 싶어서 세자를 보냈다가 세자가 당해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당현종의 입장도 세자가 죽은 상태에서 대문예도 다시 풀어주고 그래서 무왕하고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무왕이 어때요?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쪽을 공격을 해버려요. 이쪽이 명칭이 뭐예요? 산둥반도. 산둥반도라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동쪽에 있는 반도라는 거예요. 산동반도. 한자 우리식으로 읽으면 산동반도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수군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산둥반도. 이게 이제 등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선제 공격을 했어요. 선제 공격.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인식이 됐었던 당나라의 그것도 등주를 공격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주라는 곳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금 산지 옛날에 고려 시대 가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국가가 전매를 하기도 하고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하고 철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핵 그런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 거에 산지이기도 하고 또 군대가 파견을 한다, 수군을 파견을 한다 하면 이쪽에서 나가요. 당나라 군대들은. 또 교역을 한다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우리 신라방, 신라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해관 그런 것도 다 이쪽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핵심 중에 핵심을 그것도 당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 거의 입구라고 볼 수 있는 이쪽을 무왕이
수군을 이끌고 와서 선제 공격을 해버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해가지고 당나라와 발해의 사이는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8세기 전반으로 딱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8세기 전반과 후반의 정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편 이제 당나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신라에게 요청을 하죠. 신라 당시 누구예요? 성덕왕. 성덕왕 8세에게 발해를 공격을 해라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 수업 시작할 때 적어놨죠. 676년에 통일이 되었지만 그때 마지막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군이 승리를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당과 신라의 사이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때 가게 돼서 성덕왕 때 당의 이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라의 성덕왕의 업적을 공부할 때도 당으로부터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을 들여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도 당과의 관계가 호전됐다는 거죠. 이후에 경덕왕 때도 친당 정책이 막 나와가지고 집사부 시종을 중시를 시중으로 바꾼다든가 지역 이름, 장관 명칭 이런 걸 중국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친당적인 게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이 시점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공격을 해서 그렇게 잘했는가 하면 추워서 많이 죽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수험상 의미 있는 부분을 외우고 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험상 의미 있는 부분은 남쪽 일부는 상실을 합니다. 이때 모왕 때 남쪽 일부를 상실을 하고 성덕왕을 공부를 할 때 공격의 대가로 대동강변 폐수라고 하죠. 이거 이제 복습인데 폐수에 수자리를 설치를 합니다. 성덕왕 8세 때 적어놓을까요? 공격에 대한 대가로 당으로부터 이쪽 지역을 내가 이제 얻겠습니다 해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당과 신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고 이제 거란은 좀 복속된 거라고 봐야죠. 거란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926년에 야유라보기가 거란 족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대거란국을 세우고 발해를 멸망하게 했지만 그거는 이제 고려가 918년에 시작을 하죠. 그때 즈음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이 당시 거란은 그냥 족속입니다.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당의 복속된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세기 전반엔 당하고 신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당과 흑수 말갈은 연결돼 있고 거란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무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 뭉쳤으니까 무왕 입장에서는 돌궐 및 일본과 외교를 맺습니다. 돌궐은 이제 북방 유목민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돌궐이 이렇게 있고 발해가 이렇게 있고 일본은 이쪽에 적어볼까요?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8세기 전반의 정세예요. 돌궐과 일본과 연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게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우리는 고려 혹은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해가 건국이 되고 최초로 보낸 국서는 무왕 때예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보내죠. 문왕 때도 보내고 하는데 명칭에 이제 고려 혹은 고구려 둘 다 나옵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고려 하면은 901년에 후 고구려를 궁예가 세우고 그걸 918년에 왕건이 세운 그 고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명칭을 이제 고려로 바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강학상, 학문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다 보니까 거기를 계속 고구려로 잡아놓고 뒤에 나오는 왕건이 세운 건 고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중원 고구려비를 보시면은 그냥 말로 할게요. 대왕조왕, 대고려 왕조왕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명칭이 나온다고 해서 이 뒤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굉장히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인 거죠. 초심자면은 뭐 처음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사료입니다. 우리 기본서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왕 때 정세를 보게 되면은 당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돌궐 및 일본과 연결을 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편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문왕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제가 지도를 이쪽을 지우고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도를 다시 그려봤는데요. 8세기 전반과 8세기 후반은 정세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8세기 후반 문왕 때 가게 되면은 이름부터 여긴 무왕이죠. 싸우는 걸 좋아할 것 같고 문왕이다 하면은 칼보다 강한 펜이 생각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당신과 친하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당신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물론 뭐 신라하고는 친했다는 개념보다는 뭐 우호 관계다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경쟁 관계 정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당나라는 현종이죠. 계속 현종이 있고 현종이 푹 빠진 양귀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귀비의 수양 아들 중에 이제 안녹산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 혹은 뭐 안녹산의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사의 난 할 때는 안녹산과 사사명이라는 두 인물을 합쳐서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안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당에서 요청을 하죠. 당나라 처음에는 이제 뭐 거짓말로 안녹산 쪽에서 군대를 파견해달라 했더니 파견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종이 군대를 파견해달라 했더니 파견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교 정책에 굉장히 능한 그런 왕이었어요. 싸움 없이 영토를 막 확장을 해가고 복속을 해가고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은 굉장히 큰 난이에요. 양귀비의 수양 아들 안녹산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현종까지 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종이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연호라고 했죠. 독자적인 연호. 전통, 인환. 이쪽은 이제 대흥이죠. 대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보력이라는 연호도 있는데 대흥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 다 나오든지 아니면 대흥만 나오든지 하기 때문에 이제 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모산에서 길림성, 도나시, 동모산에서 거기서 거기라고 했어요. 중경. 동모산이 한 이 정도 있다 한다면 중경은 이 정도. 중경으로 천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왕 때 오게 되면은 상경, 동경, 다시 상경으로 두 번이나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한다면 이때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난을 피해가지고 지금 중경에서 상경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당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이동을 한 겁니다. 한편 이제 상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동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동경은 이제 오늘날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여기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동경으로 이동을 한 이유는 이쪽이 이제 남경이거든요. 남경.
남경은 수도였던 적은 없습니다. 동경으로 이동을 하게 된 이유는 신라와 당과 친해지면서 일본하고 신라와 교역을 하게 돼요. 교역을 하게 되는데 동경이 중심지죠. 왜 동경이 중심지냐면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뭐 중경 현덕부, 뭐 용천부, 남경 남해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쪽이 서경 하게 되는데 이쪽이 대청, 압도해서 압록강 변이죠. 이쪽은 굉장히 수심이 얕아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수심이 얕으니까. 이렇게 묘사된 글들을 보면은 겨울에 수심이 굉장히 얕을 때는 어린아이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산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은 이제 하류라 좀 건너갈 만해도 이쪽은 완전히 이렇게 협곡이에요. 낭떠러지, 뭐 영화 활에서 나온 것 같이 해서 교통로를 이렇게 중경에서 남경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제 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중경에서 남경으로 바로 못 가는 겁니다. 동경은 이렇게 해서 일본, 남쪽은 이제 신라로 가게 되는데 중경에서 못 가니까 뭐 상경에 있든 중경에 있어도 동경을 거쳐서 무조건 동경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해한다면 이게 경제사에서도 이제 나올 텐데 동경으로 수도를 옮긴 거는 일본 및 신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최초로 보낸 건 무왕 때죠. 무왕 때 우리가 고려 혹은 고구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고 이때도 일본과 일본과 관계가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때는 정세 때문에 돌궐 및 일본과 연결을 한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무왕 때는 일본과 교류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철저하게 경제적인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문왕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당하고도 교역을 하죠. 당하고 교역을 하는 지역은 이쪽이죠. 우리가 이제 문화사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경제사, 문화사를 공부를 할 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고 산동반도 신라에서도 교역을 하게 되고 이쪽에 이제 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뭐 발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조선시대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유성룡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한 5, 6년 전에 그 전부터 막 좀 굉장히 뜨기 시작하는데 우리 역사서에서 다루지 않는 인물 중에 이정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뭐 유성룡 같이 나중에 좀 뜨지 않을까 싶은데 고구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당나라에서도 이 이정기라는 인물을 회유를 했지 이정기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당나라까지 쳐들어가는데 죽죠. 공격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인데, 그래서 뭐 이제 제나라를 세워요. 아들이 또 이어서 제나라를 운영하기도 하고 했다가 당에서 그야말로 뭐 뿌리까지 뽑아버리죠. 근데 이 인물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정기라는 인물이. 그 배경을 안다면 왜 이쪽에 이렇게 왜 이게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발해와 신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역도 막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그래요. 발해에서 각 부마다 말이 유명하다 하는데 막 말은 그 당시에 군수 물자죠.
군수물자인데 군수물자를 말을 막 이쪽으로 수출을 해주고 그래요. 이정기한테. 그래서 이정기의 군대가 늘어나게 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좀 다룰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이해하면 더 앞뒤가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기라는 인물은 기록은 당나라에서 당나라의 신하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정기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현종에게 갖다 주지도 않았고 문무백관을 스스로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 입장에서 사실상 다른 나라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문왕 때. 그래서 그 이정기라는 인물이 아직은 다른 시험이나 다른 교과서 등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책에서도 뺐는데 한 4, 5년 안에 이정기라는 인물이 좀 등장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장보고 그런 인물들에 비해 가지고 장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정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정기를 다루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산동반도와 이렇게 교역을 합니다. 신라도를 통해서, 남경을 통해서 신라와도 교역을 하고. 이게 문왕이에요. 스스로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는가. 황상이라는 용어도 쓰고, 전륜성왕. 라는 용어도 쓰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천손. 이라는 용어도 쓰고 해서 황상이라는 거는 중국 체계에서 왕들이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는 거죠. 근데 황상을 썼단 거예요, 문왕이. 중요한 건 이제 문화사 가게 되면은 정혜공주가 있고 정효공주가 있습니다.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인데 그 안에 비에서도 황상이라는 용어가 정혜공주 묘에서도 정효공주 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예습같이 보고 간다면 이제 육정산 구분군이라고 해요. 여기는 용두산. 이걸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북공정도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 자꾸 자기네 지방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해만의 고유의 특징들을 자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가 뭐가 되겠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발해다 이 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고구려 양식이고 어떤 거는 당 양식인가라는 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예습을 하고 가자면은 둘째인 정혜공주묘는 육정산 고분군이고 고구려 양식이고 넷째인 정효공주묘는 용두산 고분군이고 당 양식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저는 용비어천가 1장 보면 육룡이 나르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라마 제목도 있고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육용이에요. 순서대로 정혜공주, 정효공주 이 중에 정혜공주가 육정산 고분군으로 고구려 양식이더라 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전륜성왕도 2명이죠. 신라 때 진흥왕 때 진흥왕도 전륜성왕을 자처했는데 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손이라는 표현 관련해서 이제 사료가 오른쪽에 또 있을 텐데 일본에서 이제 발견해요. 천손이라는 표현을 썼다 해가지고 마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나쁠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이거는 문왕 때도 그러고 무왕 때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발해 전 기간에 걸쳐서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한다면 이걸 보고 무왕이 아니라 문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항상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거를 구별하는 게 좀 핵심이 돼요. 그래서 천손이라는 게 문왕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경과 동경 그리고 상경
앞글자만 따면 동중상, 동상이죠. 동중상, 동상이 아니고. 상경은 이제 여기서 상경이죠. 여기 상경.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경으로 이동을 한 거는 안사의 난을 피해서 이동을 했고, 동경으로 이동을 한 거는 당 및 신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상경 해가지고 상경에 보면은 궁궐터가 있고 이렇게 앞쪽에 주작대로가 있어요. 아래쪽이 주작이랬죠. 굉장히 큰 새인데 활주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뒤쪽이 이제 현무, 못생긴 현무, 못생겼으니까 뒤에 숨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장항성을 본딴 계획도시가 있어요. 상경에 가게 되면. 이게 상경인데 이때도 보면 당하고 다시 친해져서 당의 거를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육부. 삼성육부 체계가 문왕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이 삼성육부죠. 그래서 당의 거를 따온 건 맞는데 말씀드렸듯이 발해에서 포인트는 당과 다른 게 뭐냐 해가지고 육부를 충, 인의, 지에 시인해서 유교적 명칭을 쓰고 있고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원적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발해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원적 운영. 그러면 유교적 명칭을 쓰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왕으로 넘어갈 텐데요. 성왕은 이제 뭐 많지가 않아요. 상경, 천도. 연호는 중흥. 그래서 이거 두 개입니다. 성왕은. 성왕 이거 두 개 말고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성왕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상경으로 이제 이때 천도를 해가지고 계속 있게 되죠. 천도를 복습 한 번만 할까요? 처음에 동모산, 동중상, 동상.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동중학교 위에 있는 동상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간 거는 우왕, 팔세가 되게 되고,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문왕, 팔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왕이에요. 그래서 천도 순서가 매우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상경하고 동경, 이것만. 이게 특히 잘 나오죠. 안사의 난을 피해서 상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일본 및 신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또 다시 한번 천도를 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세기에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9세기 하면 먼저 신라는 8세기 때에는 왕권이 그래도 강했어요. 이때 보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했는데 노급이 부활을 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다 해공왕 8세 정도 오게 되면은 진짜 8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귀족들이 난립을 하기 시작하고 9세기로 오게 되면은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진성여왕 9세 해가지고 신라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현종이 도망을 갔다가 막 군사들이 중국 역사인데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현종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들을 거냐 하니까 양귀비를 죽이면 말을 듣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40세가 안 돼가지고 미인방명이다. 양귀비죠. 37세인가 그때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현종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70세가 넘게 살았으니까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양귀비를 계속 그리워했다 하는데 그렇게 9세기에 당과 신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반면에 발해는
이때가 되게 되면은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때가 이제 최대 영토죠. 이제 연호가 중요하죠. 건흥이라는 연호를 쓰고, 선왕 때 되게 되면 해동성국 해가지고 발해를 중심으로 말갈도 다 복속을 하고 고구려의 땅을 다 차지를 하고 아래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 신라와 국경을 접했다. 이 내용입니다. 해서 선왕 때 가게 되면은 발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애왕, 대인선이죠, 이름이. 이쪽은 대인수고. 그래서 10대 애왕에 가게 되면은 926년에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 전에 자꾸 고려 쪽으로 발해의 지배층들이 무리를 지어서 넘어왔다, 이런 기록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뭐 신당서나 구당서 그런 쪽에 보면은 거란 야유라 보기가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갔는데 전쟁 없이 쉽게 이겼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때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점적인 거는 수도 이동, 동중상, 동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자적인 명칭, 천, 인, 대, 중, 건. 하늘의 인물이 크게 보고 중건했다, 발해. 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거는, 공부한다는 게 이해는 다 합니다. 가장 먼저 외워야 할 거는 연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 이동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세기 전반과 8세기 후반에 완전히 판도가, 정세가 바뀌게 되는데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하고 대하발 직계를 제가 빼먹었네요. 대하발 직계라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대하발, 이때는 이제 대조영이죠. 계속 대조영 쪽에서 왕이 나오는 건데, 대하발은 대조영의 동생입니다. 이때부터 대하발 직계가 왕을 했다라는 거, 선왕. 이 문장이 나오면 선왕이구나. 이 문장이 나오면 선왕이구나. 해동성국. 이 정도 해서 발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게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발해 정치사, 통치 구조하고 이제 경제사까지 아마 시간이 사회문화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